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 한 번뿐인 삶, 이렇게 살아라. 저자 쇼펜하우어. 역금 김지민. 출판사 하이스트. 들어가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질문과 문제에는 명확한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순간 필요한 것이 철학이 아닐까 합니다. 깊은 사유와 성찰의 도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철학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자신과 나를 둘러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현실에서 쉽게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변하는 속도 역시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바로 도태될 만큼 빨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철학책을 찾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들을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마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철학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다 깊이 이해하겠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철학자가 있고 철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말을 엮기로 한 것은 몇 가지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욕망과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했습니다. 그의 철학의 중심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본질적인 힘을 의지로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염세적인 면이 있지만 단순히 염세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탈과 내적 평화를 추구하고 욕망을 억제하고 자아를 초월하는 것을 담습니다.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많은 사람의 삶과 세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들고 실존적 질문과 삶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통찰력이 되어줍니다. 쇼펜하우어의 대표 저서인 소품과 부록,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등 다양한 아포리즘과 에세이를 엮었습니다. 때로는 현대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글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해석과 사례를 덧붙인 글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라. 삶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이다. 1장. 자아. 1. 모든 걱정은 아침에 해라. 내가 더없이 미워질 때, 많은 사람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는 어떤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를 끝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곤 한다. 그러면서 반성의 시간을 굳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는 반성하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 필요가 있어 라고 마치 반성을 어떤 이롭고 효과가 좋은 태도인 것처럼 설파하기까지 한다. 반성은 억지로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할 만큼 필수적인 일일까? 반성하고 있다는 것,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를 한심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남을 미워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할 것이다. 사실 반성은 스스로를 혐오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여겨질 때 사람들은 이전에 뭔가 잘못한 일이 없었는지를 찾으려고 애쓴다. 그러다 나름대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찾으면 그것만을 파고들며 무턱대고 자신을 추궁하기만 한다. 하지만 그런 행위에는 지금의 내 기분이나 컨디션을 나아지게 만드는 효과도 미래의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도 없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 어떤 형식으로든 비슷한 실수를 거듭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이 매일 밤 따로 시간을 마련하여 반성을 하는 데에는 과연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럴 바에야 생각을 멈추고 일찍 침대에 몸을 누이는 편이 훨씬 낫다. 마음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심신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특히 자신을 미워하는 행위를 밤에 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잠들기 직전이나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은 꿈만큼이나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 생각에 집중할수록 더 괴로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괴상한 모습으로 변한다. 반면 아침이 되면 밤에 떠오르던 생각의 대부분은 사라진다. 스페인 속담에도 밤은 검고 낮은 희다고 하지 않았는가. 깊이 있는 사색과 자기 반성, 노력은 아침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아침은 하루의 젊음과도 같아서 모든 것이 밝고 신선하기에 좋은 것은 더 좋게, 좋지 않은 것은 덜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매일 아침이 시작된다는 것은 작은 탄생과 같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도,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아침에 해야 한다. 2. 인류의 위대한 업적들은 숙고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나를 사람답게 만드는 것. 세상의 많은 대화들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은근히 폄하하고 내려다보는 듯한 말투를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근본도 없고 쓸모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잡초 같다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아무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릇된 생각을 지닌 이들에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식이다. 이러한 언어들 속에는 기본적으로 동물이나 식물들보다 사람이 훨씬 더 존귀하고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느 수준 이상의 능력이나 도덕성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동물 또는 식물과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과연 사람은 동물과 식물들과는 다른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에 스스로를 존엄하게 여기는 걸까? 따지고 보면 생식하는 일, 그러니까 살아서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퍼뜨리는 일은 어디에나 흔하게 존재하는 식물들도 하는 일이다. 또한 아픔을 느끼거나 추위와 따뜻함을 느끼는 일, 맛과 소리를 느끼는 일처럼 감각하는 일 역시 모든 동물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살아서 걸어다니고 자손을 낳고 음식을 먹고 날씨에 따라 옷을 입는다는 이유로 인간은 존엄할 수 있는 것일까? 아마 확신에 차서 대답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아마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가장 명확하고도 커다란 요소는 사유일 것이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사유는 의심하고 이해하며 긍정하고 부정하며 의욕하고 의욕하지 않으며 상상하고 감각하는 것이다. 비단 데카르트의 정의를 따르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두루 생각하고 개념화하며 추리하고 판단하는 일, 즉 깊고 넓게 생각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바로 이 사유가 인간에게만 허락된 행위,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인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화두에 있었던 것은 AI다. 인공지능은 많은 것을 대체하고 세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고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시대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 역시 사유다. 사유란 숙고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은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의 선택을 계산하는 것이지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기술과 문화 역시 바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변화가 찾아오더라도
인간이 인간으로 존엄할 수 있는 이유는 사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무언가가 인간보다 깊이 생각할 능력을 가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능할 것이다. 혼돈의 시대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을 더 즐겨야 한다. 숙고한다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3. 의지가 없는 배움에는 자아도 없다. 참된 공부라는 것. 청소년기에는 왜 공부하는 것일까? 청소년이라는 신분과 학생이라는 신분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별개의 신분이다. 청소년이 어린이와 어른의 중간 단어를 일컫는 시기적인 자격이라면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기능적이고 동사적인 자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를 지내는 거의 모든 이들은 청소년임과 동시에 학생이다. 도중에 학생임을 포기하는 이들도 물론 있지만 아주 기초적인 교육 과정은 누구나 거치며 많은 국가에서는 그를 의무로 규정해 놓기까지 했다. 과연 청소년기에는 왜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 왜 그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한 걸까? 젊을수록 각각의 개별적인 경험이 그것이 속한 전체의 범주를 대표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카테고리처럼 자리 잡아 청소년 이후의 경험이 그 틀 안에서 분류되는 것이다. 가령 어릴 때 학원이라는 곳이 지독하게 싫었던 사람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사교육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된 경험이 훗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올바른 경험들을 축적한 사람은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고, 반대로 청소년기에 잘못된 경험들을 겪은 사람은 잘못된 행동과 사고를 일삼아 도덕적이지 못한 삶, 불우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의미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 그 개성에는 건강, 체력, 아름다움, 도덕적 성격, 지능, 그리고 교육이 포함된다. 인간은 가장 어린 시절에 형성된 세계관으로 자신의 토대를 형성한다. 이 시기에 형성된 세계관은 확장되고 완성되고 축소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행해지는 교육을 삶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곧 나의 인생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도와 경험에 휘둘리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의지가 없는 배움에는 자아가 없다. 어떤 지식은 외부에서 주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 도달해야 하는 순간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식은 배제하고 의지만을 쫓아야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의지뿐인 인생은 야만에 불과하다. 평생을 절망과 불행, 타락 속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는다는 점에서 인식뿐인 삶과 의지뿐인 삶 모두 건강한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자주 그런 모습들을 목격한다. 공부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어른이 되고 나서야 이것저것 배워보고자 하는 욕구를 불태우는 어른들의 모습을 말이다. 인식만이 존재하는 시기는 불안정하고 의지만이 존재하는 시기는 야만적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적당한 의지를 토대로 인식을 채워넣게 되는 것, 이미 형성된 자아의 본질을 뚫고 더 나은 세계를 받아들이기 위해 부딪히는 것, 그리하여 조금 더 성숙한 내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4.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 이에게 옛 대륙의 한 황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삶을 꿈꿨었다.
그래서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늙지 않는 약초를 실제로 찾기 위해 온 대륙을 들쑤신 것은 물론이며 현대에선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물질이라고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수은을 섭취하기까지 했다. 소량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팽팽해지는 효과가 있어 황제는 이를 불로장생약으로 믿고 매일같이 수은을 먹고 몸에 발랐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그의 젊음을 지켜주지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지도 못했다. 황제는 다른 많은 사람이 그렇듯 채 100년도 되지 않는 기간을 살다가 죽음을 맞았다. 너무 멍청한 이야기 같은가? 역시 옛날 사람들은 야만적이며 무식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하지만 젊음을 유지하고 죽음을 몰아내려는 시도는 몇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신묘한 힘이 담겨있다는 엉터리 묘약을 사기꾼으로부터 사서 마시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 모든 생명체 안에는 죽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만약 우리가 삶을 단지 객관적인 가치로만 평가했다면 이러한 공포는 사라졌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모든 비극과 영웅적 행동의 본질적인 효과를 형성한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놀라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실존한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인식할 노력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인간은 의지와 객관화를 가지고 있다. 자연 앞에서 경이로워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 순간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 죽음을 인지한 인간은 모든 존재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노력은 다 헛됐다고 생각이 스며들며 죽음에 대한 공포 역시 같이 스며든다. 만약 인간의 삶은 끝이 없고 고통이 전혀 없다면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는 왜 존재하는가? 세계는 왜 이런 형태인 것인가?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의 몸은 수년마다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도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나로 존재한다. 우리의 기억이 사라져도 우리의 본질적 성향과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세계가 나의 표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사라질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표상이 소멸하는 것이지 존재 자체의 소멸은 아니다. 존재의 중심은 다시 주체로 돌아간다. 아무리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 오히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더 소중한 것이다. 5. 지적인 생활이 삶의 질을 올려준다. 지적인 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골프, 악기 연주, 음악 감상 등 남들이 다 하는 취미를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할 필요는 없지만 한편으론 아예 지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된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생활은 이 열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지루하고 건조해진다.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만 꾸역꾸역 해내다 보면 자아도 없이 그저 이용당할 뿐인 기계가 된 느낌을 받고야 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열정에만 집중해서 움직이다 보면 그 삶은 곧 고통스러워진다. 방탕한 생활에 찌들거나 빚과 질병으로부터 반격당하기에 십상인 것이다. 실제의 삶을 사는 것과 동시에 지적인 삶을 살면 고통스럽지 않고 활기차면서도 열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려면 의지에 봉사할 정도만의 기본적인 지성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보다 많은 지성이 필요하다. 지성이 남아 돌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순수하게 지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넘치는 지성의 양에 따라 그리고 지성의 수준에 따라 무언가를 수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 글을 쓰는 것,
문학이나 철학 같은 것에 빠져들어 공부하는 일 등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적인 활동을 찾아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A와 B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A는 퇴근 후에 침대에 누워 무료하게 휴대폰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지만 B는 여유 시간이 생기면 좋아하는 공연을 보러 다닌다. 심지어 같은 공연이라도 배우가 다르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공연도 몇 번씩 관람하는 사람이다. 과연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까? 정답은 B다. A와 비슷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퇴근 후에 저녁보다 훨씬 더 긴 여유 시간이 생기면 방황한다. 침대에 누워서 무료하게 휴대폰만 바라보는 시간은 말 그대로 무료한 시간일 뿐이다.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한다. B와 비슷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유 시간이 생기면 삶의 질이 올라간다. 자신이 좋아하는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삶이 더 풍요롭게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런 미묘한 차이는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료하고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면 커다란 권태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적인 생활은 시시때때로 삶을 침범하려 하는 권태를 막아줄 뿐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오는 치명적인 결과로부터도 나를 보호해준다. 나쁜 무리와 어울리는 일, 위험과 불행, 손실과 낭비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벽이 되어주는 것이다. 6.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걱정이 너무 많은 당신이 해야 할 일. 인류의 역사는 늘 공포와 함께해왔다. 전염병이 새롭게 창궐할 때마다 근방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죽음의 신이 두려워 집 문을 걸어 잠갔고, 자연재해가 자신들을 뒤덮을 때마다 하늘 위에 있는 신이 진노를 멈춰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금융위기가 덮친 이후엔 다시 위기가 덮쳐올 것을 두려워해 그 어떤 소비와 투자도 마음 놓고 하지 못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은 인간이기 이전의 동물이다. 동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걱정을 하고 경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연 속에서 어떤 위험한 동물을 만나거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새로운 열매를 접했을 때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는 인간은 다 죽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경계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경계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걱정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길을 걷다가도 자동차가 인도 위로 올라오지는 않을까 겁내고,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건물이 무너질 것을 겁낸다.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해서 거지가 되진 않을까 두려워하며 소행성에 충돌하여 다시 빙하기가 시작되진 않을지, 나라가 망해 화폐가 종이장이 되진 않을지와 같은 터무니없는 것마저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다. 물론 아주 잠시나마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은 걱정 반대편에 걱정만큼이나 높게 쌓아둔 욕망과 욕구 때문에 더 많은 걱정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시끄럽다. 단 한시라도 마음 놓고 지금을 만끽하거나 지금에 충실하지 못하고 신경쇠약에 가까운 상태로 일상을 지낸다. 그러다 보면 충분한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고, 그러한 성과는 다시금 그에게 불안과 걱정이 되어 돌아간다. 그야말로 악순환인 것이다. 그런 것들로부터 인생의 평온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아주 멀리 있거나 일어날 확률이 희박한 것까지 걱정하기엔 마음의 여력이 턱없이 모자라며, 생각하는 방식을 뿌리부터 바꿔야만 여생을 조금이나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 상상력을 필요 이상으로 좋은 쪽에만 발휘하는 건 역시 좋지 않다. 오늘에야말로 복권에 당첨된다면, 이 종목에 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을 낸다면 과 같이 기약도 없는 호재에 기뻐하고
그 상황에서 누릴 것들마저도 미리 생각해두는 시기다. 그들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공중 누각을 지어 기대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한다. 그러한 헛된 기대는 내 마음을 깎아먹는 주범이다. 기대를 쌓아 올리자마자 한숨을 쉬며 그를 다시 무너뜨릴 때마다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정말로 일어날지 확실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기대하지도 말고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재난을 미리 떠올리며 마음을 괴롭히지도 않아야 한다. 차라리 이것들이 완전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7. 차라리 나쁜 가능성을 생각의 대상으로 삼아라. 최악을 생각하라. 흔히 상황이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유리한 것들만을 생각해 스스로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곤 한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다니고 있는 회사의 다른 모든 실적이 바닥을 치고 있지만 옆 부서의 실적만큼은 하늘을 뚫고 있으니 어떻게든 회사는 앞으로 굴러갈 것이며 자신의 앞날 역시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는 후반전만을 남겨놓은 축구 경기에서 점수는 상대편에게 3대 0으로 크게 뒤처지고 있지만 볼 점유율만큼은 우리 팀이 압도적으로 높으니 남은 45분 동안 충분히 내 골을 넣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이다. 조금만 통찰력을 갖고 바라보면 그러한 일시적이고도 애처로운 희망들에는 환멸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희망이 이내 차가운 현실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면 그 안에 들어있던 환멸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환멸감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좌절하고 만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쁜 가능성을 우리 생각의 대상으로 삼는 편이 더 낫다. 그래야 우리는 그러한 나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예방책을 준비할 것이고 나중에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하게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우리의 기분이라는 것은 늘 약간의 두려움을 겪고 난 뒤에 훨씬 밝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큰 불행을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큰 불행들을 생각하다 보면 훨씬 더 작은 불행을 겪었을 때 그것을 견디는 것이 수월해진다. 8. 사실 사람은 자기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다. 내가 가장 존엄하다는 착각. 대부분의 사람은 매우 주관적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다.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즉시 자신과 연관지어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가 자신의 경험과 닮아 있거나 마침 자신 역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곧바로 눈을 반짝이며 그와의 대화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하물며 대화의 소재가 개인적인 것과 아무리 먼 이야기일지라도 자신과 아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의 관심을 빼앗겨 판단력이 흐려질 정도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반면에 그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흥미를 끌지 못하거나 허영심에 맞지 않으면 이유도 묻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너무도 많은 이야기거리 앞에서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모욕감을 느끼고 쉽게 감정이 상한다. 그런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바로 별자리, 타로, 점성술과 같은 미신들이다. 모든 것을 자신의 일과 관련짓고 어떤 생각이든 곧바로 자신과 관련해 생각하는 가련한 인간의 주관성을 입증해주는 대표적인 것들 말이다. 그들은 위대한 천체의 운행을 보잘것없는 인간 개인과 연관짓고 하늘의 혜성을 지상의 분쟁이나 천박한 일과 관련짓곤 한다. 그들에게 한번 묻고 싶다. 정말로 별의 움직임이나 몇백, 몇천 년에 이르는 시간의 주기가 자신의 운명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가? 이 광활한 우주에서
그만큼이나 스스로가 가치 있고 거대한 영향력을 지녔다고 생각하는가? 그에 준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최우선으로 그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위대한 사람들은 사소한 일 앞에서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지도 않고 쉽게 상처받지도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도 쉽게 모욕감도 느끼지도 쉽게 감정이 상하지도 않는다. 그저 모든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좋지 않은 소식, 좋은 소식 모두를 확대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통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위대한 삶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은 바로 그러한 보통으로서의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일 것이다. 9.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함정.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 신화에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심취해 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천억의 자산가가 된 사람의 이야기에 열광하며 그의 말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는 것은 기본이요. 순수하게 자기만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움직여야 할 인간관계 역시 전문가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단 하나도 혼자 결정하지 못한다. 일터에서 남들보다 주목받는 법을 교리처럼 외우고 행동하지만 다른 사람들 역시 그것을 달달 외우고 똑같이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하여 절대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만 모른다.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쓴 책을 10만 명이 읽는다고 해서 절대 10만 명의 부자가 새로이 탄생하지는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 관계는 결코 나와 같지 않은 데다가 성격의 차이가 행동에도 다른 영향과 분위기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해도 같지 않은 것이다. 자기보다 여러모로 앞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좋은 점을 가져오고 싶다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지라도 성숙한 반성과 신중하고 깊은 숙고를 거친 후에 자신의 성격에 따라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독창성은 실천적인 면에서도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아무리 화려한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일지라도 내 몸에 너무 꽉 끼거나 후줄근하면 절대 주목받을 수도 찬사를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10.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로 살아갈 수 없다.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 궁핍, 고난, 고통, 노력의 좌절, 이런 말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마냥 안 좋다는 생각부터 드는가? 아마 삶에서 가급적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는 단어들로 여길 것이다. 누군가는 이 글자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입맛이 떨어진다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당신의 삶에서 완벽히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마냥 좋기만 할까? 모든 부분에서 가난하지 않으며 쌀알 한 톨만한 고난조차 없이 탄탄대로가 펼쳐지며 어떤 고통이나 좌절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눈앞에 펼쳐질까? 당신은 그런 삶을 살며 진심으로 행복을 느끼게 될까?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 고통을 완전히 없애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은 틀렸다. 고통이 없어지면 그때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삶이 오랫동안 문제없이 유지되면 바로 권태가 찾아온다.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분산시킬 필요를 느끼게 된다. 어린아이들도 공휴일이라 유치원에 가지 않으면 좋아한다. 초등학생도 고등학생도 똑같다. 직장인은 오죽하겠는가. 연휴만 바라보면서 몇 달을 버티는 사람도 있다. 어린아이일 때도 유치원에 가기 싫은 이유는 존재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출근하기 싫은 이유는 존재한다. 아마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얼른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럼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일이 없을 텐데 하고 말이다. 상황이 달라져도 고난은 항상 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어른은 어른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어린아이는 용돈이 부족해서 궁핍함을 느낀다. 어떤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보지 않을 만큼의 재력가는 돈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그 위치까지 올라가느라 많은 사람과 등을 져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의 궁핍을 느낄 것이다.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나이에 상관없이 늘 그 순간만 느낄 수 있는 고통이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 궁핍, 고난, 고통, 좌절과 같은 것들도 우리의 삶에서 적당한 압력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행복하기는커녕 우리는 우리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정말로 사람이 터져버리진 않겠지만 오만함이 늘어나 이런저런 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야말로 폭발해버리고 말 것이다. 11. 독자적인 생각으로 알아낸 것만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진정한 공부. 학자의 정의는 말 그대로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학자라는 이름이 특별한 감투나 계급인 양 통용되고 있다. 학자 대부분이 자신이 그간 달달 외워온 지식들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으며 마치 자신이 이것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다는 듯, 나아가서는 자기가 발견이라도 했다는 듯 우쭐거리곤 한다. 하지만 실상을 파헤쳐보면 사고의 능력이 있는 학자는 학자 중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진정한 학자들, 그러니까 사상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학자들은 독자적인 인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알고 있는 지식을 모든 면에서 조합하고 모든 진리를 다른 진리와 비교해 자신의 지식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그 지식을 자신의 의지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학자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자기 생각과 해석, 개념으로 철저하게 정리된 지식이 아니라면 그 양은 훨씬 적더라도 충분하게 숙고된 지식만큼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비단 학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배움과 공부를 끝없이 반복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주입하는 것보단 독자적인 생각으로 알아낸 것만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독자적인 생각으로 알아낸 것들은 책에 적힌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가치를 품고 있다. 가령 이런 노력들이 독자적인 인식을 돕는다. 사람들에게 친절하라라는 가르침을 책에서 읽은 뒤에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해보려 애써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자연히 진정한 친절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베푸는 것은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지를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경우에 대입해가며 연구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A라는 사람에게는 기분 좋게 받아들여졌던 친절이 B라는 사람에게는 불쾌하게 받아들여졌음과 같은 경험들을 쌓으면서 하루만큼씩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얻은 지혜들은 살아 숨쉬는 사고의 구성 요소로 우리 세계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며 나의 세계 전체를 완전히 이해해 우리의 생각과 색깔, 형식을 구성해준다. 또한 이러한 지혜는 아주 견고하게 우리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므로 적재적소에 나타나 우리의 쓸모있는 도구가 되어준다. 12. 나이가 들수록 지금껏 살아온 인생은 짧게 느껴진다. 추억이 사라지는 이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짧게 느껴진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기억이나 처음으로 해외로 여행을 떠난 기억은 몹시 강렬하게 남아 평생에 가깝도록 기억되는데 그 이후의 기억들은 어쩐지 그것만큼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지 않거나 심지어는 아예 사라져 버리기까지 한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것은 살아온 기간이 늘어날수록 반대로 추억은 점점 짧아지기 때문, 즉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과 불쾌했던 사건들이 기억에서 전부 빠져나가 버려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게 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중요해 보였던 일들도 무수히 반복되다 보면 서서히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게 된다. 젊은 시절의 일을 나이가 들어서 일어난 일보다 더 잘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생일도 마찬가지다. 어릴 땐 매년 생일이 기다려진다. 뭔가 나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선물이 있을 것 같고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축하해주는 것만 같은 기분에 휩싸인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일은 점점 무의미해진다. 축하의 말을 한 번이라도 듣거나 맛있는 저녁을 먹기라도 하면 다행이고 다른 날과 완벽히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태반이다. 그렇게 어릴 땐 특별했던 생일이 점점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사건의 중요성이나 밀도가 나이 듦과 함께 점점 떨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불쾌한 경험이나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허영심을 다치게 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나의 실수나 치부가 드러나 사람들에게서 망신을 샀던 경우를 생각해보자. 얼굴이 빨개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얼른 고개를 흔들어 그것을 잊으려고 애써본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의 불쾌한 사건들은 우리의 허영심을 다치게 하는 것이라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잊으려고 노력한다. 중요하지 않게 된 일이 잘려나가고 불쾌했던 기억이 잘려져 나간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인간의 추억들은 잘려져 나간다. 그렇다면 삶을 더 풍요롭게 기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이 들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추억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해줘야 한다. 어떤 기억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록해보기도 하고 앞으로의 여생을 더 조심할 수 있을 정도로만 불쾌했던 때를 상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다. 이 역시도 완벽한 방법이 되어줄 순 없겠지만 강물처럼 흘러가는 추억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보다는 몇 배는 나을 것이다. 좋았던 일도 좋지 않았던 일도 모두 다 내 인생이다. 13. 인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내면에 있다. 행복의 원천. 누구나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골몰한다. 그래서 자기만의 목표를 설정해두고 그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한 목표들은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해 보인다. 이를테면 잘 먹고 잘 벌기, 잘 자고 건강하기, 내 집 마련하기, 그럴듯한 명함을 갖기. 하지만 여기에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대부분 사람이 행복의 목표로 정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행복의 기준을 외부로 두면 의존하게 된다. 비용이 많이 들고 의존을 초래하고 위험과 번거로움을 동반하는 외부에 집중하는 것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행복을 대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는 이미 여러 방면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자기 내면의 불을 채우지 않고 외부에 기댄다는 것은 사회가 만들어낸 성공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해당한다. 결국 모든 인간은 홀로 서야 한다. 괴테 역시 자신의 책에서 모든 일에서 인간은 결국 스스로에게 기대야 한다고 표현했다. 해석하자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에게 기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뜻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이란 자족하는 데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통찰이다. 외부적인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행복의 원천이 외부에 있다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일시적인 게 된다. 운명의 장난에 따라 쉽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가 행복한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로지 외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면 결코 지속되지 않고 항상 가까이 둘 수 없으며 나이가 들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내부의 분은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가?
철학, 문학, 음악, 예술과 같은 내면적 즐거움은 외부 환경에 의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스스로 사고하고 배움의 기쁨을 찾으며 정신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 역시 쉽게 바뀌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내면의 불을 키워야 하고, 내면의 불을 키우는 것은 타인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여유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가진 것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내게 가장 오래 남아있는다. 14. 밝음만이 행복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밝은 사람이 되려 애써야 한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늘 그에 맞는 행복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이다. 건강한 자신은 재산을 대신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가 안 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행복한지를 알고 싶다면 그가 밝은 사람인지를 보면 된다. 만약 그가 밝고 쾌활하다면 그가 젊든 늙었든 키가 크든 작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그는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밝지 못한 사람은 일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인상부터 찌푸리며 탓할거리부터 찾는다. 그렇게 사람들과 주변 환경, 나아가서는 스스로를 탓하기까지 하다가 불행에 빠져 허우적된다. 하지만 밝은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해낸다. 일이 이렇게 흘러가면 헤쳐나가는 재미가 있지 라고 생각하며 늘 그랬듯 하루를 무사히 잘 마무리한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만족할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알려야 한다. 혹은 진지한 고민과 무거운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 그 때문에 명랑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주 주저한다. 그러나 고민과 걱정을 통해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밝음은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밝음은 결코 자신이 와야 할 때를 잘못 맞추는 법이 없다. 밝음만이 현재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어떤 재산을 가지려 하기보단 이런 자산을 얻으려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 15.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은 움직여야 한다. 밝음은 움직임으로부터 온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밝은 정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밝음이 활짝 꽃필 수 있게끔 완벽한 수준의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적절한 운동은 활동의 기초가 되어주는 체력을 확보해주고, 체력이 확보되면 더 많은 활동을 적은 스트레스 속에서 해낼 수 있게 된다. 그러한 날들이 반복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주 행복을 마주칠 수 있게 된다. 그야말로 건강의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연쇄작용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산업 양상의 변화와 현대인들이 더 많이 아프고 우울해지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생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던 농경사회를 거쳐 무언가를 채취하고 만들어야 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는 편리함은 덜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건강한 신체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기술과 상업의 발달로 사람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일상, 앉아서만 일하고 생각하는 일상을 맞이하게 됐고, 이는 자연스레 질병과 우울감을 가져왔다. 그렇게 극도로 외부 활동이 결핍된 환경에서는 외적인 안정과 내적인 혼돈 사이에서 더없이 해로운 부조화가 생겨난다. 끊임없는 내부의 움직임조차 외부 움직임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편리하고 사치스러운 것들도 의미가 없다. 죽어버린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줘도 싹은 트지 않는 것처럼 밝은 정신이 돋아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움직여야 한다.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방을 청소하고 불을 켜두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산책하는 사람,
절대로 누운 채로 주말을 탕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의 방법을 아는 현명한 사람들이다.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 한 번뿐인 삶, 이렇게 살아라. 저자 쇼펜하우어. 역금 김지민. 출판사 하이스트. 들어가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질문과 문제에는 명확한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순간 필요한 것이 철학이 아닐까 합니다. 깊은 사유와 성찰의 도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철학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자신과 나를 둘러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현실에서 쉽게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변하는 속도 역시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바로 도태될 만큼 빨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철학책을 찾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들을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마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철학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다 깊이 이해하겠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철학자가 있고 철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말을 엮기로 한 것은 몇 가지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욕망과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했습니다. 그의 철학의 중심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본질적인 힘을 의지로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염세적인 면이 있지만 단순히 염세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탈과 내적 평화를 추구하고 욕망을 억제하고 자아를 초월하는 것을 담습니다.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많은 사람의 삶과 세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들고 실존적 질문과 삶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통찰력이 되어줍니다. 쇼펜하우어의 대표 저서인 소품과 부록,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등 다양한 아포리즘과 에세이를 엮었습니다. 때로는 현대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글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해석과 사례를 덧붙인 글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라. 삶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이다. 1장. 자아. 1. 모든 걱정은 아침에 해라. 내가 더없이 미워질 때. 많은 사람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는 어떤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를 끝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난다. 그러면서 반성의 시간을 굳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는 반성하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 필요가 있어 라고 마치 반성을 어떤 이롭고 효과가 좋은 태도인 것처럼 설파하기까지 한다. 반성은 억지로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할 만큼 필수적인 일일까? 반성하고 있다는 것,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를 한심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남을 미워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할 것이다. 사실 반성은 스스로를 혐오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여겨질 때 사람들은 이전에 뭔가 잘못한 일이 없었는지를 찾으려고 애쓴다. 그러다 나름대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찾으면 그것만을 파고들며 무턱대고 자신을 추궁하기만 한다. 하지만 그런 행위에는 지금의 내 기분이나 컨디션을 나아지게 만드는 효과도 미래에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도 없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 어떤 형식으로든 비슷한 실수를 거듭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이 매일 밤 따로 시간을 마련하여 반성을 하는 데에는 과연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럴 바에야 생각을 멈추고 일찍 침대에 몸을 누이는 편이 훨씬 낫다. 마음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심신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특히 자신을 미워하는 행위를 밤에 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잠들기 직전이나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은 꿈만큼이나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 생각에 집중할수록 더 괴로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괴상한 모습으로 변한다. 반면 아침이 되면 밤에 떠오르던 생각의 대부분은 사라진다. 스페인 속담에도 밤은 검고 낮은 희다고 하지 않았는가. 깊이 있는 사색과 자기 반성, 노력은 아침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아침은 하루의 젊음과도 같아서 모든 것이 밝고 신선하기에 좋은 것은 더 좋게, 좋지 않은 것은 덜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매일 아침이 시작된다는 것은 작은 탄생과 같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도,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아침에 해야 한다. 2. 인류의 위대한 업적들은 숙고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나를 사람답게 만드는 것. 세상의 많은 대화들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은근히 폄하하고 내려다보는 듯한 말투를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근본도 없고 쓸모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잡초 같다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아무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릇된 생각을 지닌 이들에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식이다. 이러한 언어들 속에는 기본적으로 동물이나 식물들보다 사람이 훨씬 더 존귀하고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느 수준 이상의 능력이나 도덕성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동물 또는 식물과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과연 사람은 동물과 식물들과는 다른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에 스스로를 존엄하게 여기는 걸까? 따지고 보면 생식하는 일, 그러니까 살아서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퍼뜨리는 일은 어디에나 흔하게 존재하는 식물들도 하는 일이다. 또한 아픔을 느끼거나 추위와 따뜻함을 느끼는 일, 맛과 소리를 느끼는 일처럼 감각하는 일 역시 모든 동물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살아서 걸어다니고 자손을 낳고 음식을 먹고 날씨에 따라 옷을 입는다는 이유로 인간은 존엄할 수 있는 것일까? 아마 확신에 차서 대답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아마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가장 명확하고도 커다란 요소는 사유일 것이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사유는 의심하고 이해하며 긍정하고 부정하며 의욕하고 의욕하지 않으며 상상하고 감각하는 것이다. 비단 데카르트의 정의를 따르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두루 생각하고 개념화하며 추리하고 판단하는 일, 즉 깊고 넓게 생각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바로 이 사유가 인간에게만 허락된 행위,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인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화두에 있었던 것은 AI다. 인공지능은 많은 것을 대체하고 세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고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시대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 역시 사유다. 사유란 숙고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은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의 선택을 계산하는 것이지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기술과 문화 역시 바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변화가 찾아오더라도 인간이 인간으로 존엄할 수 있는 이유는 사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무언가가 인간보다 깊이 생각할 능력을 가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능할 것이다. 혼돈의 시대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을 더 즐겨야 한다. 숙고한다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3. 의지가 없는 배움에는 자아도 없다. 참된 공부라는 것. 청소년기에는 왜 공부하는 것일까? 청소년이라는 신분과 학생이라는 신분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별개의 신분이다. 청소년이 어린이와 어른의 중간 단어를 일컫는 시기적인 자격이라면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기능적이고 동사적인 자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를 지내는 거의 모든 이들은 청소년임과 동시에 학생이다. 도중에 학생임을 포기하는 이들도 물론 있지만 아주 기초적인 교육 과정은 누구나 거치며 많은 국가에서는 그를 의무로 규정해 놓기까지 했다. 과연 청소년기에는 왜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 왜 그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한 걸까? 젊을수록 각각의 개별적인 경험이 그것이 속한 전체의 범주를 대표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카테고리처럼 자리 잡아 청소년 이후의 경험이 그 틀 안에서 분류되는 것이다. 가령 어릴 때 학원이라는 곳이 지독하게 싫었던 사람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사교육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된 경험이 훗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올바른 경험들을 축적한 사람은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고 반대로 청소년기에 잘못된 경험들을 겪은 사람은 잘못된 행동과 사고를 일삼아 도덕적이지 못한 삶, 불우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의미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 그 개성에는 건강, 체력, 아름다움, 도덕적 성격, 지능, 그리고 교육이 포함된다. 인간은 가장 어린 시절에 형성된 세계관으로 자신의 토대를 형성한다. 이 시기에 형성된 세계관은 확장되고 완성되고 축소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행해지는 교육을 삶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곧 나의 인생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도와 경험에 휘둘리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의지가 없는 배움에는 자아가 없다. 어떤 지식은 외부에서 주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 도달해야 하는 순간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식은 배제하고 의지만을 쫓아야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의지뿐인 인생은 야만에 불과하다. 평생을 절망과 불행, 타락 속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는다는 점에서 인식뿐인 삶과 의지뿐인 삶 모두 건강한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자주 그런 모습들을 목격한다. 공부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어른이 되고 나서야 이것저것 배워보고자 하는 욕구를 불태우는 어른들의 모습을 말이다. 인식만이 존재하는 시기는 불안정하고 의지만이 존재하는 시기는 야만적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적당한 의지를 토대로 인식을 채워넣게 되는 것, 이미 형성된 자아의 본질을 뚫고 더 나은 세계를 받아들이기 위해 부딪히는 것, 그리하여 조금 더 성숙한 내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4.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 이에게
옛 대륙의 한 황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삶을 꿈꿨었다. 그래서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늙지 않는 약초를 실제로 찾기 위해 온 대륙을 들쑤신 것은 물론이며 현대에선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물질이라고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수은을 섭취하기까지 했다. 소량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팽팽해지는 효과가 있어 황제는 이를 불로장생약으로 믿고 매일같이 수은을 먹고 몸에 발랐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그의 젊음을 지켜주지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지도 못했다. 황제는 다른 많은 사람이 그렇듯 채 100년도 되지 않는 기간을 살다가 죽음을 맞았다. 너무 멍청한 이야기 같은가? 역시 옛날 사람들은 야만적이며 무식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하지만 젊음을 유지하고 죽음을 몰아내려는 시도는 몇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신묘한 힘이 담겨있다는 엉터리 묘약을 사기꾼으로부터 사서 마시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 모든 생명체 안에는 죽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만약 우리가 삶을 단지 객관적인 가치로만 평가했다면 이러한 공포는 사라졌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모든 비극과 영웅적 행동의 본질적인 효과를 형성한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놀라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실존한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인식할 노력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인간은 의지와 객관화를 가지고 있다. 자연 앞에서 경이로워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 순간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 죽음을 인지한 인간은 모든 존재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노력은 다 헛됐다고 생각이 스며들며 죽음에 대한 공포 역시 같이 스며든다. 만약 인간의 삶은 끝이 없고 고통이 전혀 없다면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는 왜 존재하는가? 세계는 왜 이런 형태인 것인가?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의 몸은 수년마다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도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나로 존재한다. 우리의 기억이 사라져도 우리의 본질적 성향과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세계가 나의 표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사라질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표상이 소멸하는 것이지 존재 자체의 소멸은 아니다. 존재의 중심은 다시 주체로 돌아간다. 아무리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 오히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더 소중한 것이다. 5. 지적인 생활이 삶의 질을 올려준다. 지적인 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골프, 악기 연주, 음악 감상 등 남들이 다 하는 취미를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할 필요는 없지만 한편으론 아예 지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된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생활은 이 열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지루하고 건조해진다.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만 꾸역꾸역 해내다 보면 자아도 없이 그저 이용당할 뿐인 기계가 된 느낌을 받고야 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열정에만 집중해서 움직이다 보면 그 삶은 곧 고통스러워진다. 방탕한 생활에 찌들거나 빚과 질병으로부터 반격당하기에 십상인 것이다. 실제의 삶을 사는 것과 동시에 지적인 삶을 살면 고통스럽지 않고 활기차면서도 열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려면 의지에 봉사할 정도만의 기본적인 지성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보다 많은 지성이 필요하다. 지성이 남아 돌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순수하게 지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넘치는 지성의 양에 따라 그리고 지성의 수준에 따라
무언가를 수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 글을 쓰는 것, 문학이나 철학 같은 것에 빠져들어 공부하는 일 등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적인 활동을 찾아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A와 B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A는 퇴근 후에 침대에 누워 무료하게 휴대폰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지만 B는 여유 시간이 생기면 좋아하는 공연을 보러 다닌다. 심지어 같은 공연이라도 배우가 다르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공연도 몇 번씩 관람하는 사람이다. 과연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까? 정답은 B다. A와 비슷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퇴근 후에 저녁보다 훨씬 더 긴 여유 시간이 생기면 방황한다. 침대에 누워서 무료하게 휴대폰만 바라보는 시간은 말 그대로 무료한 시간일 뿐이다.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한다. B와 비슷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유 시간이 생기면 삶의 질이 올라간다. 자신이 좋아하는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삶이 더 풍요롭게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런 미묘한 차이는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료하고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면 커다란 권태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적인 생활은 시시때때로 삶을 침범하려 하는 권태를 막아줄 뿐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오는 치명적인 결과로부터도 나를 보호해준다. 나쁜 무리와 어울리는 일, 위험과 불행, 손실과 낭비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벽이 되어주는 것이다. 6.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걱정이 너무 많은 당신이 해야 할 일. 인류의 역사는 늘 공포와 함께해왔다. 전염병이 새롭게 창궐할 때마다 근방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죽음의 신이 두려워 집 문을 걸어 잠갔고, 자연재해가 자신들을 뒤덮을 때마다 하늘 위에 있는 신이 진노를 멈춰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금융위기가 덮친 이후엔 다시 위기가 덮쳐올 것을 두려워해 그 어떤 소비와 투자도 마음 놓고 하지 못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은 인간이기 이전의 동물이다. 동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걱정을 하고 경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연 속에서 어떤 위험한 동물을 만나거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새로운 열매를 접했을 때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는 인간은 다 죽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경계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경계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걱정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길을 걷다가도 자동차가 인도 위로 올라오지는 않을까 겁내고,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건물이 무너질 것을 겁낸다.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해서 거지가 되진 않을까 두려워하며 소행성에 충돌하여 다시 빙하기가 시작되진 않을지, 나라가 망해 화폐가 종이장이 되진 않을지와 같은 터무니없는 것마저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다. 물론 아주 잠시나마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은 걱정 반대편에 걱정만큼이나 높게 쌓아둔 욕망과 욕구 때문에 더 많은 걱정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시끄럽다. 단 한시라도 마음 놓고 지금을 만끽하거나 지금에 충실하지 못하고 신경쇠약에 가까운 상태로 일상을 지낸다. 그러다 보면 충분한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고, 그러한 성과는 다시금 그에게 불안과 걱정이 되어 돌아간다. 그야말로 악순환인 것이다. 그런 것들로부터 인생의 평온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아주 멀리 있거나 일어날 확률이 희박한 것까지 걱정하기엔 마음의 여력이 턱없이 모자라며, 생각하는 방식을 뿌리부터 바꿔야만 여생을 조금이나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 상상력을 필요 이상으로 좋은 쪽에만 발휘하는 건 역시 좋지 않다. 오늘에야말로 복권에 당첨된다면
이 종목에 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을 낸다면과 같이 기약도 없는 호재에 기뻐하고 그 상황에서 누릴 것들마저도 미리 생각해두는 시기다. 그들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공중 누각을 지어 기대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한다. 그러한 헛된 기대는 내 마음을 깎아먹는 주범이다. 기대를 쌓아 올리자마자 한숨을 쉬며 그를 다시 무너뜨릴 때마다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정말로 일어날지 확실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기대하지도 말고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재난을 미리 떠올리며 마음을 괴롭히지도 않아야 한다. 차라리 이것들이 완전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7. 차라리 나쁜 가능성을 생각의 대상으로 삼아라. 최악을 생각하라. 흔히 상황이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유리한 것들만을 생각해 스스로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곤 한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다니고 있는 회사의 다른 모든 실적이 바닥을 치고 있지만 옆 부서의 실적만큼은 하늘을 뚫고 있으니 어떻게든 회사는 앞으로 굴러갈 것이며 자신의 앞날 역시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는 후반전만을 남겨놓은 축구 경기에서 점수는 상대편에게 3대 0으로 크게 뒤처지고 있지만 볼 점유율만큼은 우리 팀이 압도적으로 높으니 남은 45분 동안 충분히 내 골을 넣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이다. 조금만 통찰력을 갖고 바라보면 그러한 일시적이고도 애처로운 희망들에는 환멸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희망이 이내 차가운 현실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면 그 안에 들어있던 환멸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환멸감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좌절하고 만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쁜 가능성을 우리 생각의 대상으로 삼는 편이 더 낫다. 그래야 우리는 그러한 나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예방책을 준비할 것이고 나중에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하게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우리의 기분이라는 것은 늘 약간의 두려움을 겪고 난 뒤에 훨씬 밝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큰 불행을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큰 불행들을 생각하다 보면 훨씬 더 작은 불행을 겪었을 때 그것을 견디는 것이 수월해진다. 8. 사실 사람은 자기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다. 내가 가장 존엄하다는 착각. 대부분의 사람은 매우 주관적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다.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즉시 자신과 연관지어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가 자신의 경험과 닮아 있거나 마침 자신 역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곧바로 눈을 반짝이며 그와의 대화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하물며 대화의 소재가 개인적인 것과 아무리 먼 이야기일지라도 자신과 아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의 관심을 빼앗겨 판단력이 흐려질 정도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반면에 그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흥미를 끌지 못하거나 허영심에 맞지 않으면 이유도 묻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너무도 많은 이야깃거리 앞에서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모욕감을 느끼고 쉽게 감정이 상한다. 그런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바로 별자리, 타로, 점성술과 같은 미신들이다. 모든 것을 자신의 일과 관련 짓고 어떤 생각이든 곧바로 자신과 관련해 생각하는 가련한 인간의 주관성을 입증해주는 대표적인 것들 말이다. 그들은 위대한 천체의 운행을 보잘것없는 인간 개인과 연관짓고 하늘의 혜성을 지상의 분쟁이나 천박한 일과 관련짓곤 한다. 그들에게 한번 묻고 싶다. 정말로 별의 움직임이나 몇백,
몇천 년에 이르는 시간의 주기가 자신의 운명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가? 이 광활한 우주에서 그만큼이나 스스로가 가치 있고 거대한 영향력을 지녔다고 생각하는가? 그에 준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최우선으로 그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위대한 사람들은 사소한 일 앞에서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지도 않고 쉽게 상처받지도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도 쉽게 모욕감도 느끼지도 쉽게 감정이 상하지도 않는다. 그저 모든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좋지 않은 소식, 좋은 소식 모두를 확대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통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위대한 삶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은 바로 그러한 보통으로서의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일 것이다. 9.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함정.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 신화에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심취해 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천억의 자산가가 된 사람의 이야기에 열광하며 그의 말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는 것은 기본이요. 순수하게 자기만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움직여야 할 인간관계 역시 전문가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단 하나도 혼자 결정하지 못한다. 일터에서 남들보다 주목받는 법을 교리처럼 외우고 행동하지만 다른 사람들 역시 그것을 달달 외우고 똑같이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하여 절대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만 모른다.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쓴 책을 10만 명이 읽는다고 해서 절대 10만 명의 부자가 새로이 탄생하지는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 관계는 결코 나와 같지 않은 데다가 성격의 차이가 행동에도 다른 영향과 분위기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해도 같지 않은 것이다. 자기보다 여러모로 앞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좋은 점을 가져오고 싶다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지라도 성숙한 반성과 신중하고 깊은 숙고를 거친 후에 자신의 성격에 따라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독창성은 실천적인 면에서도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아무리 화려한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일지라도 내 몸에 너무 꽉 끼거나 후줄근하면 절대 주목받을 수도 찬사를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10.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로 살아갈 수 없다.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 궁핍, 고난, 고통, 노력의 좌절. 이런 말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마냥 안 좋다는 생각부터 드는가? 아마 삶에서 가급적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는 단어들로 여길 것이다. 누군가는 이 글자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입맛이 떨어진다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당신의 삶에서 완벽히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마냥 좋기만 할까? 모든 부분에서 가난하지 않으며 쌀알 한 톨만한 고난조차 없이 탄탄대로가 펼쳐지며 어떤 고통이나 좌절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눈앞에 펼쳐질까? 당신은 그런 삶을 살며 진심으로 행복을 느끼게 될까?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 고통을 완전히 없애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은 틀렸다. 고통이 없어지면 그때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삶이 오랫동안 문제없이 유지되면 바로 권태가 찾아온다.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분산시킬 필요를 느끼게 된다. 어린아이들도 공휴일이라 유치원에 가지 않으면 좋아한다. 초등학생도 고등학생도 똑같다. 직장인은 오죽하겠는가. 연휴만 바라보면서 몇 달을 버티는 사람도 있다. 어린아이일 때도 유치원에 가기 싫은 이유는 존재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출근하기 싫은 이유는 존재한다.
아마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얼른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럼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일이 없을 텐데 하고 말이다. 상황이 달라져도 고난은 항상 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어른은 어른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어린아이는 용돈이 부족해서 궁핍함을 느낀다. 어떤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보지 않을 만큼의 재력가는 돈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그 위치까지 올라가느라 많은 사람과 등을 져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의 궁핍을 느낄 것이다.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나이에 상관없이 늘 그 순간만 느낄 수 있는 고통이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 궁핍, 고난, 고통, 좌절과 같은 것들도 우리의 삶에서 적당한 압력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행복하기는커녕 우리는 우리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정말로 사람이 터져버리진 않겠지만 오만함이 늘어나 이런저런 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야말로 폭발해버리고 말 것이다. 11. 독자적인 생각으로 알아낸 것만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진정한 공부. 학자의 정의는 말 그대로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학자라는 이름이 특별한 감투나 계급인 양 통용되고 있다. 학자 대부분이 자신이 그간 달달 외워온 지식들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으며 마치 자신이 이것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다는 듯, 나아가서는 자기가 발견이라도 했다는 듯 우쭐거리곤 한다. 하지만 실상을 파헤쳐보면 사고의 능력이 있는 학자는 학자 중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진정한 학자들, 그러니까 사상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학자들은 독자적인 인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알고 있는 지식을 모든 면에서 조합하고 모든 진리를 다른 진리와 비교해 자신의 지식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그 지식을 자신의 의지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학자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자기 생각과 해석, 개념으로 철저하게 정리된 지식이 아니라면 그 양은 훨씬 적더라도 충분하게 숙고된 지식만큼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비단 학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배움과 공부를 끝없이 반복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주입하는 것보단 독자적인 생각으로 알아낸 것만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독자적인 생각으로 알아낸 것들은 책에 적힌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가치를 품고 있다. 가령 이런 노력들이 독자적인 인식을 돕는다. 사람들에게 친절하라라는 가르침을 책에서 읽은 뒤에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해보려 애써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자연히 진정한 친절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베푸는 것은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지를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경우에 대입해가며 연구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A라는 사람에게는 기분 좋게 받아들여졌던 친절이 B라는 사람에게는 불쾌하게 받아들여졌음과 같은 경험들을 쌓으면서 하루만큼씩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얻은 지혜들은 살아 숨쉬는 사고의 구성 요소로 우리 세계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며 나의 세계 전체를 완전히 이해해 우리의 생각과 색깔, 형식을 구성해준다. 또한 이러한 지혜는 아주 견고하게 우리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므로 적재적소에 나타나 우리의 쓸모있는 도구가 되어준다. 12. 나이가 들수록 지금껏 살아온 인생은 짧게 느껴진다. 추억이 사라지는 이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짧게 느껴진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기억이나 처음으로 해외로 여행을 떠난 기억은 몹시 강렬하게 남아 평생에 가깝도록 기억되는데 그
그 이후의 기억들은 어쩐지 그것만큼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지 않거나 심지어는 아예 사라져 버리기까지 한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것은 살아온 기간이 늘어날수록 반대로 추억은 점점 짧아지기 때문, 즉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과 불쾌했던 사건들이 기억에서 전부 빠져나가 버려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게 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중요해 보였던 일들도 무수히 반복되다 보면 서서히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게 된다. 젊은 시절의 일을 나이가 들어서 일어난 일보다 더 잘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생일도 마찬가지다. 어릴 땐 매년 생일이 기다려진다. 뭔가 나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선물이 있을 것 같고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축하해주는 것만 같은 기분에 휩싸인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일은 점점 무의미해진다. 축하의 말을 한 번이라도 듣거나 맛있는 저녁을 먹기라도 하면 다행이고 다른 날과 완벽히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태반이다. 그렇게 어릴 땐 특별했던 생일이 점점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사건의 중요성이나 밀도가 나이 듦과 함께 점점 떨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불쾌한 경험이나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허영심을 다치게 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나의 실수나 치부가 드러나 사람들에게서 망신을 샀던 경우를 생각해보자. 얼굴이 빨개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얼른 고개를 흔들어 그것을 잊으려고 애써본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의 불쾌한 사건들은 우리의 허영심을 다치게 하는 것이라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잊으려고 노력한다. 중요하지 않게 된 일이 잘려나가고 불쾌했던 기억이 잘려져 나간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인간의 추억들은 잘려져 나간다. 그렇다면 삶을 더 풍요롭게 기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이 듦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추억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해줘야 한다. 어떤 기억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록해 보기도 하고 앞으로의 여생을 더 조심할 수 있을 정도로만 불쾌했던 때를 상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다. 이 역시도 완벽한 방법이 되어줄 순 없겠지만 강물처럼 흘러가는 추억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보다는 몇 배는 나을 것이다. 좋았던 일도 좋지 않았던 일도 모두 다 내 인생이다. 13. 인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내면에 있다. 행복의 원천. 누구나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골몰한다. 그래서 자기만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그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한 목표들은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해 보인다. 이를테면 잘 먹고 잘 벌기, 잘 자고 건강하기, 내 집 마련하기, 그럴듯한 명함을 갖기. 하지만 여기에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대부분 사람이 행복의 목표로 정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행복의 기준을 외부로 두면 의존하게 된다. 비용이 많이 들고 의존을 초래하고 위험과 번거로움을 동반하는 외부에 집중하는 것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행복을 대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는 이미 여러 방면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자기 내면의 불을 채우지 않고 외부에 기댄다는 것은 사회가 만들어낸 성공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해당한다. 결국 모든 인간은 홀로 서야 한다. 괴테 역시 자신의 책에서 모든 일에서 인간은 결국 스스로에게 기대야 한다고 표현했다. 해석하자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에게 기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뜻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이란 자족하는 데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통찰이다. 외부적인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행복의 원천이 외부에 있다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일시적인 게 된다. 운명의 장난에 따라 쉽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가 행복한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로지 외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면 결코 지속되지 않고
항상 가까이 둘 수 없으며 나이가 들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내부의 부는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가? 철학, 문학, 음악, 예술과 같은 내면적 즐거움은 외부 환경에 의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스스로 사고하고 배움의 기쁨을 찾으며 정신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 역시 쉽게 바뀌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내면의 불을 키워야 하고, 내면의 불을 키우는 것은 타인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여유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가진 것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내게 가장 오래 남아있는다. 14. 밝음만이 행복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밝은 사람이 되려 애써야 한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늘 그에 맞는 행복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이다. 건강한 자신은 재산을 대신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가 안 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행복한지를 알고 싶다면 그가 밝은 사람인지를 보면 된다. 만약 그가 밝고 쾌활하다면 그가 젊든 늙었든 키가 크든 작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그는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밝지 못한 사람은 일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인상부터 찌푸리며 탓할 거리부터 찾는다. 그렇게 사람들과 주변 환경, 나아가서는 스스로를 탓하기까지 하다가 불행에 빠져 허우적된다. 하지만 밝은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해낸다. 일이 이렇게 흘러가면 헤쳐나가는 재미가 있지 라고 생각하며 늘 그랬듯 하루를 무사히 잘 마무리한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만족할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알려야 한다. 혹은 진지한 고민과 무거운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 그 때문에 명랑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주 주저한다. 그러나 고민과 걱정을 통해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밝음은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밝음은 결코 자신이 와야 할 때를 잘못 맞추는 법이 없다. 밝음만이 현재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어떤 재산을 가지려 하기보단 이런 자산을 얻으려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 15.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은 움직여야 한다. 밝음은 움직임으로부터 온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밝은 정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밝음이 활짝 꽃필 수 있게끔 완벽한 수준의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적절한 운동은 활동의 기초가 되어주는 체력을 확보해주고 체력이 확보되면 더 많은 활동을 적은 스트레스 속에서 해낼 수 있게 된다. 그러한 날들이 반복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주 행복을 마주칠 수 있게 된다. 그야말로 건강의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연쇄작용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산업 양상의 변화와 현대인들이 더 많이 아프고 우울해지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생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던 농경사회를 거쳐 무언가를 채취하고 만들어야 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는 편리함은 덜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건강한 신체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기술과 상업의 발달로 사람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일상, 앉아서만 일하고 생각하는 일상을 맞이하게 됐고, 이는 자연스레 질병과 우울감을 가져왔다. 그렇게 극도로 외부 활동이 결핍된 환경에서는 외적인 안정과 내적인 혼돈 사이에서 더없이 해로운 부조화가 생겨난다. 끊임없는 내부의 움직임조차 외부 움직임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편리하고 사치스러운 것들도 의미가 없다. 죽어버린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줘도 싹은 트지 않는 것처럼 밝은 정신이 돋아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움직여야 한다.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방을 청소하고 불을 켜두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산책하는 사람, 절대로 누운 채로 주말을 탕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의 방법을 아는 현명한 사람들이다.